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나온 조금 재밌는 시리즈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저희 집에 있는 다른 책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어요. 보여드릴 책들이 좀 많아서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SNS나 온라인 서점에서 이미 보신 분들, 구입해서 읽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책은 이 시리즈입니다. 총총 시리즈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이제 후가공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서간문 시리즈입니다. 왜 편지 말미에 이만 총총 할 때 그 총총을 따온 시리즈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새롭게 내기 시작한 서간문 시리즈고 요번에 그 1, 2권격인 두 권이 함께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주간 문학동네라는 문학동네 웹진에서 연재를 했던 작품들이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이 책이 이슬아 작가님과 남궁인 작가님이 함께 쓴 편지이고요. 표지가 참 멋있죠? 이 두 남녀 사이에 어떤 그림자로 제3의 인물이 있는 듯한 효과가 참 눈에 띄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목, 올해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나온 책은 슬릭과 이랑 두 아티스트의 괄호가 많은 편지인데요. 이거는 저는 올해의 표지 이미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데니얼 라이언이라는 화가의 작품이거든요. 와, 이 작품이 여기 쓰이다니 하면서 보자마자 너무 내적 탄성을 질렀던 책입니다. 표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느끼셨을까요? 굉장히 라인업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건을 먼저 보자면 이슬아 남궁인 두 분,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나고, 이슬아 작가님은 여성이고 90년대생이고 그리고 프리랜서 작가이고 자신이 플랫폼을 개척해서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낸 경우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다양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남궁인 작가님은 80년대생 남성이고 명문대를 나온 의사죠. 의사이자 작가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너무나 상반된 두 사람이 쓴 편지다. 그것이 메인 이제 컨셉인 것 같아요. 슬릭 이랑 작가님의 책의 경우에는 얼핏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 작가들입니다. 두 분 다 30대 여성이고 이렇게 공연이란 공연은 모두 다 취소되는 이 코시국에 프리랜서인 뮤지션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성향의 두 분이 나눈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차이와 오해의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서로 그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지만 편지를 나눠가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그것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시리즈입니다. 오해와 이해 사이에 여러 감정들을 좀 엿보는 기분으로, 편지글이다 보니까 엿보는 기분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나온 것을 보고서 처음엔 되게 단순하게 집에 있는 다른 서간문들하고 함께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시대에 나온 서간문 책들을 조금 추려봤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편지라는 형식,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문학 장르로서 본다면 편지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이 뭘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작가는 자신이 쓴 이 편지들이 책으로 출판될 거라는 것을 알았나? 혹은 찬성했나? 살아있었다면 찬성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그리고 만약에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묶어냈다면 그것은 타당한 일인가? 올바른 일인가? 그런 생각들 등등등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들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총총 시리즈와 가장 형태가 유사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서간문 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까운 책들부터 점점 멀어지는 책들 순으로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이 두 권 다 책으로 출간되리라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책 가운데 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앞으로 책으로 출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쓴 편지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이 되었고 합의가 되었고 연재와 출판까지 전부 다 이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자분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독자분들이 이것을 언젠가 읽으리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들이 읽을 것을 알고 쓰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당신만을 상대로 쓴 편지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어찌됐건 이 두 권처럼 독자들이 읽을 것을 알고 쓴 편지 모음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서경식, 다와다 요코 두 분이 함께 쓴 경계에서 춤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문예지에서 연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은 편지이지만 독자분들이 읽을 것을 알고 쓴 편지이자 에세이이고요. 두 분이 워낙 포지션이 조금 독특한 분들이죠. 이제 서경식 선생은 제일조선인이고 다와다 요코는 일본인이지만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하면서 독일어로도 글을 쓰고 있는 둘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서경식 선생님 책은 일단 믿고 본다 하는 그 계열의 작가이고 저한테는 다와다 요코는 제가 배수아 작가님이나 앵카슨이나 그렇게 언어로 실험을 하고 장르를 경계 없이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작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또 대표격인 한 사람이 바로 다와다 요코입니다. 그래서 안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죠. 총 1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고 각 편지마다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 여행, 놀이, 목소리, 번역, 고향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을 두고 두 사람이 편지 형식으로 소통을 한 책이에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자신의 모어가 일치하지 않은 서경식 선생의 경우,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모어와 자신이 선택한 언어가 다른 다와다 요코,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좀 편지라는 형식이 주는 소프트함이 더해져서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이 책도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지금 읽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책은 이런 식으로 두 작가가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들이 출간될 것이 사전에 기획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 책입니다. 제 생각에는 끝까지 사적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두 작가이기 때문에. 그 책은 이 책이에요. 디어 존, 디어 폴입니다. 원제는 이게 아닌데 디어 존, 디어 폴로 한국에서 바꾸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디어 존, 디어 폴. 여기서 존은 존 쿠시, 그 추락이라는 어마어마한 걸작을 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존 쿠시이고요. 디어 폴은 폴 오스터입니다. 폴 오스터도 엄청 유명한 미국의 작가죠.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이고 존 쿠시가 폴 오스터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80통 정도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고 이제 그것을 묶은 책입니다. 존 쿠시와 폴 오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존 쿠시는 남아공 출신 작가고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문학상 2003년에 받았었네요. 그리고 마이클 케이와 추락으로 부커상을 2번 받은 최초의 작가이고 그런데 존 쿠시는 그 2번의 부커상 시상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부커상이 가진 상업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제 수십 년간 재직했던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교내 소식지를 발간하는 친구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는 또 막 흔쾌히 승낙해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하는 어떤 츤데레적인 면모가 있는 멋진 작가입니다. 그것이 편지에도 정말 고스란히 잘 드러나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뚜렷한
편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스터는 이제 포로스터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섬세하고 재밌고 또 우연의 미학 이런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니잖아요. 그 우연의 미학이 곳곳에서 드러난 읽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진짜 다채로운 작품들 많이 쓰는 작가인데 편지에서도 확실히 존 쿠시보다 훨씬 더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어떤 사태를 좀 덜 심각하게 보려고 하고 존 쿠시에게도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냉탕과 온탕에 번갈아 가는 편지들이 읽는 재미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의 느낌? 하지만 두 사람이 아주 절친이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약간의 선긋기? 그런 것이 잘 드러나는 편지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은 친애하는 미스터 최. 사노요코 여러분 아시죠?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같은 에세이가 있고 또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사노요코가 한국의 최정호라는 분께 보냈던 편지 무려 40년간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일부가 실려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베를린에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20대 때부터 알게 돼서 그 이후에 60대 이후까지 서로가 살아온 모습, 커리어를 쌓아가거나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아이를 낳고 하는 거거나 그런 삶의 궤적들을 다 지켜봐온 굉장히 오랜 친구인 거죠. 그들이 나눈 편지 가운데 주로 사노요코가 최정호에게 쓴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훨씬 재미있는 거는 사노요코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근데 이제 최정호라는 분은 사실 저한테는 이분의 매력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고 사노요코의 매력이 진짜 여기서 정점을 찍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래도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는 사노요코의 노년의 필치를 많이 볼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20대의 사노요코를 볼 수 있다는 거, 뭐 28살 때 사노요코의 편지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 해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잘 보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노요코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곳에 컨펌을 받고 책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사노요코 본인,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는 없었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40년간 주고받은 편지라는 것이 주는 매력이 일단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20대에서 60대까지 그 긴 시간을 압축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이 미스터 최라는 인물은 사노요코 에세이에도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노요코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노요코의 글 솜씨를 가장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인 거예요. 되게 크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노요코는 다 완성된 이후에, 유명해진 이후의 사노요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의 모습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노요코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봐준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뭐 가까이 지내고 왕래를 자주 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베를린에서 유학 생활에 봤을 때는 조금 자주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각자 한국과 일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편지로 소통하고 아주 가끔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을 텐데 읽다 보면은 사노요코한테는 이 최정호라는 사람이 정말 실제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데아 같은 존재로 좀 자리 잡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사노요코의 어떤 가정사와도 가족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 친애하는 미스터 최, 다시 뵙게 되어 오래 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니 1977년이면은 이분이 40살 때인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미스터 최를 만나면 이상하게 제가 사는 것에 천재인 것 같다는 자부심이 생겨 좋습니다. 시시하지만 듣기 좋은 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예전에 미스터 최가 무심코 저를 사는 것의 천재라고 해주신 것을 미스터 최가 살아있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사는 것의 천재라고 이제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툭 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노요코한테는 되게 인상적인 말로 남았고 이제 그 나를 좋게 해줬던 그 말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는 그런 거 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의 힘이겠죠. 또 유명해지기 전에
언젠가 미스터 최가 역시 시세말만큼 로마네스크한 세계를 그리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스터 최를 알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미스터 최가 일찍부터 제 서투른 글을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일본에서 서투른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서투른 글도 쓰고 있어요. 이러다가 제 에세이집이 나오면 어떡하죠? 사람은 수치를 모르는 동물이에요. 이분의 에세이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저희는 아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고 이 시절에 이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알 수 있고요. 해마다 미스터 최도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고소하기가 깨소금 맛입니다. 늙어가는 미스터 최의 육체에 여전히 싱싱한 미스터 최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고소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놀리는 듯 조롱하는 듯 하지만 너무 가깝고 이해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고 또 사노요코가 워낙 그런 문장을 쓰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한 재미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은 깨알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읽다 보면은 이 미스터 최가 왜 출간을 하고 싶었는지도 너무 이해가 돼요. 혼자 보기가 진짜 아까우니까. 이거는 편지라고 하지만 결국 굉장히 완성도 높은 에세이로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두 사람의 사진이나 사노요코가 그린 그림들도 담겨 있습니다. 편지라는 게 딱 당신, 어떤 특정 대상만을 위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소설과 시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훔쳐보는 재미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책은, 이 책은 출간될 것을 역시 쓴 사람들은 몰랐던 책입니다. 이 책도 꽤 오랜 세월 주고받은 편지 묶음인데요. 알베르 까미와 장 그르니에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이고요. 1932년부터 1960년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까미가 이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1960년 1월 4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제 관계입니다. 알베르 까미가 작가가 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 그르니에가 선생님이고 알베르 까미가 이제 제자였는데요. 두 사제가 아주 오랜 시간 주고받은 편지이고, 근데 까미는 중간에 편지를 한번 싹 정리해서 다 버리고 태우고 했어요. 그래서 장 그르니에에게 받은 편지보다는 장 그르니에가 까미에게 받은 편지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까미의 편지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지에 이렇게 써 있네요. 반항하는 인간 알베르 까미와 따뜻한 회의주의자 장 그르니에, 알제 빈민구역의 병약한 소년과 젊은 교사로 만나 공감과 차이 사이로 난 길을 함께 걸으며 평생토록 서로의 생을 빛으로 채워주는 대화를 나누다. 뒤에 발췌된 까미의 편지 중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때로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자주 생각합니다. 이 고장에서 지내는 것이 힘에 겹습니다. 다시 바닷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닐 수 있을 때가 되면 저는 너무 늙어 있겠죠. 10월이 되면 제가 선생님을 만난 지 13년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요. 선생님의 오랜 친구 알베르 까미. 이 책은 거의 문학사의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오랜 편지와 그 속에 굉장히 생활 밀착적인 내용들, 돈을 붙였다라든가 먹을거리를 붙였다든가 하는 그런 생활사적인 내용과 당시 시대 상황과 까미의 특히 고민과 번뇌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까미 연구하거나 까미 애독자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겠죠. 그리고 장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쓴 까미의 추천사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추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훨씬 더 내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앞의 책들하고 다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실제로 사적인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에서 쓴 책이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 미스터 최와 사노요코는 성별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는 점이 좀 읽을 때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까미 그르니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제 관계라는 것,
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끌어주는 입장이고 한 사람은 의지하는 입장일 텐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사제 관계에서 어떤 우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3권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2권을 한 번에 보여드릴까요? 하나는 제가 이달인 이 책으로 보여드렸던 책이에요. 요 다자이 오사무 서한집. 이 시리즈로 나스메 소세키 서한집도 있습니다. 어쨌건 다자이 오사무 서한집과 존 치버의 편지입니다. 이 2권 다 저자는 출간될 것을 모르고 썼던 편지들이고요. 앞의 책들과 달리 누군가 특정인과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존 치버의 편지는 당시에 존 치버의 일기와 함께 나왔었죠. 이렇게 존 치버 사후에 아들이 엮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와 편지 사이에 아들이 코멘터리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 아버지는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이때 이 편지에서 말하는 A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아들의 코멘터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다 붙어 있어서 그걸 읽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역사를 정리를 한 거잖아요. 게다가 존 치버도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서 읽어드릴게요. 그게 낫겠네요. 20세기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이고 1912년 생입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죠. 특히 단편을 엄청 많이 썼는데 특히 팔코너는 타임 선정 영문학 100대 작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존 치버 단편 선집은 당시에 12만 5천 부가 팔려나갔고 이 책으로 퓰리처상과 전미 비평가 협회상, 전미 도서상을 모두 수상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암투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평을 읽을게요. 그의 냉소 어린 재치와 최악의 과민성이 가득한 편지들은 암울한 모순을 품은 치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공개적으로는 열렬한 이성애자였던 치버는 자신의 은밀한 양성애를 경멸한다. 그는 중상류 계층을 멸시하지만 그들의 인정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한다. 편지들은 여배우 호프랭과의 연애와 존 업다이크와의 경쟁적인 친구 관계, 솔벨로 필립 로스와의 대화를 따라간다. 60년대 후반 치버의 심각한 음주 습관은 곧 가정의 비극으로 변했다. 작가의 아들 벤저민 치버는 이 편지들을 통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유명 작가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한다. 치버는 이 충격적인 편지들 속에서 실제 인물을 그리고 당대의 소설 작품을 언급하거나 자신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우리는 일주일에 3달러짜리 방에서 뉴욕 웨스트체스터의 벌판까지 한 작가의 여정을 따라간다. 이게 딱 이 책을 잘 정리해주는 멘트라고 생각해서 읽었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존 치버는 굉장히 모순적인, 인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인간의 모순성이 가장 극대화된 그런 인물이자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나 뭐 숱한 외도나 그걸로 인해서 겪었던 여러 고통, 그것을 유년 시절부터 다 자라서까지 자신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양성애적인 성향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새롭게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 면들 그리고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면들 등등이 이 편지들 모음과 코멘터리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문에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 편지들로 인해 다시 살아난 한 인간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알고서 사랑했던 그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일주일에 뭐 10통에서 30통 가까이의 편지를 썼다고 해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존 치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자이 오사무가 10대에 쓴 편지부터 죽기 전까지 쓴 편지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고요. 평소에 서한집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작가인데 자신이 쓴 편지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다자이 오사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서한집에 대해서.
독자는 작가의 소환집을 읽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작가의 민낯을 발견했다며 득이 만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그나마 서한집에서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건 이 작가도 하루 세 끼 밥을 먹었다. 저 작가도 사생활이 문란했다. 따위의 세속적인 생활 기록에 불과하다. 정말이지 뻔하다. 그야말로 입에 담기에도 구질구질하다. 나는 일찍이 시 10편과 번역시 10편 정도가 실린 시인의 아름다운 유작집을 아껴가며 읽은 적이 있다. 편지나 일기는 없었다. 도미나가 타로가 남긴 시 2편과 번역시 1편은 지금까지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준다. 유일무이한 것, 불멸의 것, 서한집에는 결코 없는 것.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역자이자 역근이인 정수윤 선생님이 옴기니의 말에서 그렇다 해도 서한집에는 분명 작품집에 없는 것이 있다. 유일무이한 것, 불멸의 것, 서한집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해도 이런 것은 있다. 유일무이한 것을 쫓는 정신,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집념, 친구도 친척도 아닌 나조차 눈물이 날 만큼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줄 소설, 그걸 날마다 써내려가는 한 인간이 보인다. 서한집에는 그런 인간의 자화상이 눈앞에 아른거릴 만큼 선명하다. 그래서 굉장히 도톰하고 역시 다자이 오사무 좋아하는 분들께는 읽는 재미가 있는 다자이 오사무의 그리고 뭐 그림, 글씨 등등도 함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책도 제가 영상으로 아예 따로 담은 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디에게 보낸 편지. 이거는 뭐 제가 영상도 찍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추천할 일이 있으면 추천했던 책이죠. 이제 불치병으로 투병하던 아내에게 쓴 한 통의 긴 연서다라고 볼 수 있고, 편지를 쓰고 나서 주변에서 출간 제의를 받고 이제 출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바치는 절절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서가 출간된 게 2006년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그게 2007년이니까 정말 말년에 거의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기록으로 남긴 두 사람의 사랑의 역사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누군가에게 쓴 편지여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참 많은 형식, 다양한 형태, 다양한 출판 경로를 거친 편지 모음집 혹은 편지로 된 이루어진 책이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죠. 방금 존치버의 편지 보여드렸던 것 같은 바르트의 편지도 있고, 디에게 보낸 편지처럼 연인에게 쓰는 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심연으로부터 같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지로 된 책들이 있는데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총총 시리즈, 이번에 나온 그 시리즈 2권만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편지예요. 그 서경식 다와다요코 두 분의 편지는 어떤 식으로 서로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메일일 수도 있죠. 어찌됐건 대부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책은 이메일로 전송된 편지는 아닙니다. 직접 써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서 붙인 편지이거나 아니면은 포로스터와 존 쿠시가 주고받은 것처럼 팩스로 주고받은 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은 쓰지 않는 형식의 편지로 주고받은 글들이라는 것, 거기에는 확실히 기다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답장을 쓸 때까지의 그 시간, 내가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 한 통을 쓰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 접어서 붙여 답장을 기다려. 답장이 와서 보고, 그 답장을 읽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나서 그 답장에 대한 나의 또 다른 답장으로 또 시간을 들여서 쓰고 보내고 시간을 또 들여서 기다리고, 그런 것이 지금과는 정말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창 편지를 많이 썼던 때도 떠올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편지를 많이 쓴 게 두 번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주 친했던 친구와 매일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었어요. 그때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연습장 있잖아요. 16절지라고 했나 그때? 그런 연습장에 한 면에 아주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만나서 주고, 그 친구도 뭐 야자 시간 같은 때 적어가지고 저에게 답장을 주고,
그렇게 주고받았던 편지.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속에 쌓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편지를 너무너무 진지하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한 시기는 제가 20살, 20대 초반에 일본에서 6개월 정도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편지. 그때는 사실 이메일을 쓸 수는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서 인터넷 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쓸 수도 없었고 편지지도 일본에 예쁜 편지지 참 많았는데 너무 비쌌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당시에 기억나는 게 백매들이 색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색종이에다가 편지를 썼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역시 돈이 없을 때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방이 너무 추우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 하나 시켜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색종이 뒷면에다가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든 타국에서의 생활에 그때만큼은 내가 잘 쓸 수 있는 한국어로 뭔가를 쓰고 한국어로 된 뭔가를 읽고 거기에 막 이렇게 쏟아낼 수 있었던 거니까 그 시절에는 역시 그 편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편지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편지지라는 그 공간 자체가 한정적이고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그때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잘 적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의 이 마음, 내가 지금 쓴 내용을 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오래오래 시간을 들여서 편지를 쓸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너무 참 좋았구나, 편지라는 게.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새삼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편지, 그리고 아마 저라면은 당연히 그 편지들을 제가 어떤 작가가 됐다고 해도 출간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나 사적이고 그 시절의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출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여드린 책의 주인공들도 살아생전에 이것을 제안을 받았다면 출간하지 못한다, 출간할 수 없다라고 했을 만한 책들도 많은데 알 수 없는 것이죠, 운명이란.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모든 것이 다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지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아주 내밀하면서도 집약적이면서도 솔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잘 가지고 와서 이번에 나온 총총 시리즈처럼 기획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책들을 쭉 일별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 한 가지는, 서간집을 재밌게 읽으려면은 그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내 애정이 이미 확실히 있어야 한다. 그건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총총 시리즈는 사실 기획된 책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리고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시기에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낸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다른 책들, 존 치버의 편지나 다자의 오사무나 존 쿠시와 포로스터의 편지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긴 세월 동안 쓴 편지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내 궁금함이나 애정이 없으면은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맥락이 필요한 거죠, 이 책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혹시 내가 관심이 있는 작가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쓴 편지가 있다면은 한 번쯤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여드린 책 중에 특별히 재밌게 읽은 몇 권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순전히 제가 어떤 작가들을 좋아하기 때문인 거지, 이걸 누구한테나 막 권해서 너무 재밌다 읽어봐 하기는 어려운 책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걸 나는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도 재밌을까 하는 책들이 꽤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편지와 관련된 혹은 편지를 묶은 책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보여드리면서
서간집이라고 할 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의 편집과 기획이 들어간 서간집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준비하면서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 보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부디 단디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